모든 원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쓰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노력의 질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요. 노력이라는 표현을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리딩방하고 유명인의 유튜브를 보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도를 한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기의 공통점. 안 들어가면 사기입니다. 여기선 조금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 근데 한국이 객관적으로 막 외국에 비해서 뭐 순자산이 아주 적고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생활 수준, 그 소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되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실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쪽 얘기를 하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다들 놀라는 게 그거예요. 주거의 질이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거의 질이나, 뭐 물론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나 이런 구조를 굉장히 비판하시죠. 이렇게 되게 답답한 구조다. 당연히 공감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는 주거의 질을 보면은 핵심 도시 같은 경우 뭐 파리나 런던, 뭐 뉴욕 이런 데서 살아본 친구들은 거기서 엄청난 살인적인 주거비를 경험을 해보고 그 주거의 질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좀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 친구들이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느끼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없는, 돈을 모으지 못하시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수준이나 소득의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소비 수준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긴 해요. 그리고 이 소비 수준이 높은 거를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주변이 다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최근에도 상담했던 케이스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정확하게 한 700 정도 되신다. 700 정도 되시는데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여쭤보면은 뭐 애들 교육비다, 뭐 생활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활비나 소비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지금 월 평균, 이제 뭐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 좀 다르지만 중위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이 지금 260, 70만 원 정도 되는데, 260, 70만 원 정도 소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었을 때도 이제 저축률이 높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400, 500을 벌어도 돈을 못 모으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 너무 이제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비해서 높다. 그리고 소비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저는 소득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소비가 높아서 돈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절대 다수로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일단은 취미생활을 돈 안 드는 걸로 다 바꾸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려요. 왜 돈 쓰는 취미생활을 하냐? 제가 돈 안 들면서 가장 생산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독서입니다. 도서관 가서 책 빌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즘 인터넷 안 들어오신 분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약간 유료 결제 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제 OTT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소비를 하기 쉬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신용카드를 들고 있다. 그래서 항상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체크카드에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계좌에서 뭐 체크카드 계좌에 뭐 5만 원 정도, 뭐 10만 원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금액만 넣고 이제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보통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독서를 말씀드렸는데, 소비를 할 때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소비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소비인가? 그래서 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보통은 제가 이제 자기개발적 소비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 책을 봐서 책을 10,000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책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뭘고, 이걸로 소위 말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독서를 많이 말씀드리냐면, 책 한 권이 요즘 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2만 원 정도 책에서 책 읽는데, 보통 이제 빨리 읽으신 분은 뭐 2-3시간이지만 이제 보통의 분들의 경우에는 천천히 읽으니까 막 일주일 정도 읽으시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책 한 권 2만 원으로 시간을 소비한 거예요. 취미생활로. 거기다가 도움까지 돼,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이제 소비를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했던 취미생활은 뭐였냐면, 그래서 등산,
등산도 뭐 등산복을 비싸게 입어야만 등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입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전만 하면은 등산도 할 수 있고요. 러닝도 할 수 있고. 러닝도 요즘에 러닝화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요리를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몇몇 어플이 있어요. 뭐 특정 어플 얘기해도 되나? 만 개의 레시피 같은 이런 어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레시피 사서 재료 사서 하면요 정말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사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돈을 못 모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이제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 음식의 경우에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늘, 양파, 파. 예, 요 세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은 보통은 맛있는 음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생활비용, 식비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비용이나 이런 거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임을 근데 갖고 싶으시다. 만약에 인간관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돈 너무 안 쓰면 인간은 또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사람들 만날 때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모임이요, 독서 모임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통 저희 모임은 그냥 커피 한 잔 해요. 커피 한 잔 정도면은 2-3시간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뭐 공부하는 모임 있죠. 이제 공부하는 모임 같은 경우도 되게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시간도 생산적인데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비용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피하셔야 될 거는 이제 술이죠. 그래서 술 같은 거를 많이 드시고 이제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술 모임만 줄여도 정말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만 조심을 해주시면은 보통은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아직 미친 듯이 못 벌어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돈을 버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그 부분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어떤 원리라는 거는 되게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버는 게 안 어렵냐고. 한마디로 그거래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쓰면 돼. 이게 모든 원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모든 거를 이제 방법론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르시고, 뭐 어떤 분은 직장인이시니까 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거예요.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은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해서 부업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무조건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소비하는 돈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과 내가 이제 나를 향상시켜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늘리는 시간 있잖아요. 이 늘리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미친 듯이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하고 있는 일을 미친 듯이 해라. 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벌려면 미친 듯이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었냐면, 워라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네, 워라밸 같은 걸 신경 쓰는 순간 휴식이 머리에 들어간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떤 분들에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무조건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휴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거 맞는데, 근데 돈을 미친 듯이 벌 수 있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물려받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제가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서는 일을 미친 듯이 안 하고 돈을 버신 분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미친 듯이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을 늘리고, 두 번째는 질을 늘리는 건데, 양은 일단은 내가 거의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동시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질인데, 노력의 질을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간만 늘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적어도 최저시급 수준으로 오릅니다. 일단 그건 맞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최저시급 수준으로 늘어나는 거를 또 기하급 수적으로 늘리려면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은, 노력의 질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법, 하지 않았던 업무, 하지 않았던 분야를 시도를 해야 이제 조금씩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져 왔던 루틴적인 것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좀 못 벌게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는 게 막 편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늘려가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회 이런 게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루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맨날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노력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이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버는 돈이 늘어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민영사를 이제 10년을 하면서 느낀 사기의 공통점. 땀이 안 들어가면 사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일부러 좀 다른 표현 썼어요. 땀. 이게 단순 노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걸 또 착각을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 하고 있는데 주식 리딩방 사기 케이스예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막 사칭하셨더라고. 그 리딩방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믿고 들어가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정말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 내가 일단 그 주식 회사를 이해해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당연한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어떤 사람이 이 회사가 좋아요 찍어줬어요. 이걸 사는 게 맞는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걸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뭐냐면 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노력이라는 표현을 안 썼냐면 이걸 착각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노력이라는 표현을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리딩방하고 유명인의 유튜브를 보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딩방에 들어가는 그 시도를 한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땀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러 가면 처음에 뭐 찔끔찔끔 이렇게 운동하고 보면 땀 안 나잖아요. 이제 땀이 정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 일단 뛰고 굉장히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수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땀을 내려면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줘야지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이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리딩방 사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다단계 사기예요. 이 다단계 사기의 경우는 요거는 좀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단계 사기의 경우는 자기 노력이 좀 들어가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땀이 들어가는데 사기인 것도 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역량과 벌 수 있는 돈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객관적인 역량은 뭐냐면 내가 객관적인 역량을 판단하려면 이 분야에서 내가 상위 몇 %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저희가 공부를 한번 예를 들게, 제일 쉬운 예가 공부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상위 10% 정도에 들었었던가? 그러면 내가 그래도 공부 분야에서는 상위 10%에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버는 거에서는 아직 상위 10%나 이런 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어떤 다단계는 보통 사업 제안을 하면서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들어요. 근데 이 사업 제안이 난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사업계에서 상위 10%도 아니야. 근데 제안이 들어오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이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들어오는 제안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내가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분야로 최소 경력자로 3년 또는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한번 받아보거나 어느 정도 능력치를 쌓은 다음에서야 사업이든 아니든 다른 분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나 이제 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해봐야. 근데 보통 다단계는 뭐냐면요, 어떤 판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판매를 내가 잘했는지를 이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제안이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제안, 막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수수료를 많이 준대. 그러면 살짝 이상하네. 이 기회가 왜 나한테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사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좋은 기회는 그럼 뭘까? 좋은 기회와 사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좋은 기회는 이런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역량과 해왔던 어떤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받으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좋은 기회예요. 가령 제가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어느 정도 떴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없고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거는 절대 좋은 기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계 경력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당신의 레퍼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레퍼런스를 보고 연락이 온다면은 그건 좋은
비공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레퍼런스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연락이 오고 거기다가 땀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100%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기와 사기를 잘 구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만하게 막 이것만 하시면 돈 버십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 대신 잘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많은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가진 재능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버는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잘 버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나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방법.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입을 양을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잘 벌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인간관계 스킬하고 평생학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투입을 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매년이나 보통 뭐 분기마다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방법론과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요. 그 친구는 주식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잘 투자를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 모임에 들어갔대요.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하려다가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게 잘 맞는다는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적어도 내 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그 블록체인에 이런 거를 공부하고서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추가적인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은 내 의식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저 분야도 돈이 될 수 있구나 저 분야도 돈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맞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표현 드려요. 의식의 범주를 확장시키라고. 그러면 돈 버는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좀 평생학습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다가 아니다는 거.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게 이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으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이제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나 쉽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일단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없애는 거. 두 번째, 이게 버튼 세 번만 누르면은 결제되는 시스템 있죠.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가냐면 소비자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편하게 누를 수 있고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를 결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를 경험하게 되면 귀찮아져요. 이걸 결제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환경 세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결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거 특정 앱을 얘기하게 되는데 땡땡페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다 삭제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결제할 때 불편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통장을 한 두세 개 정도를 만들어서 용도별로 좀 나눠 놓으시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업자 통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당연히 사업자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둬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데 생활비 통장에 항상 일정 금액만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1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10만원만 딱 넣어놓고 이 10만원만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구분하고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어떤 걸 소비할 땐 이것만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를 조금 이제 환경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확실히 소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가장 베스트는 지금 현재 사회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가장 베스트는 이제 현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만 사용하게 돼요. 내가 지갑에 들어있는 돈만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에 있는 예를 들면 10만원만 넣고 다닌다 그러면 10만원 이제 내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서 비용이나 이런 소득공제는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카드를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체크카드 위주로 쓰셔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빚을 청산하려면요. 이거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으면서도 돈을 모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바빌론 부자와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거기에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에서 이런 예가 나와요. 엄청난 큰 빚을 졌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큰 빚을 져서 이거에 대해서 빚을 막 갚는데 이런 거죠. 빚을
빚을 갚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정말 열심히 벌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월급이 3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빚으로 3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내가 쌓이는 기분이나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빚을 갚는 걸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많이 권하냐면은 빚을 예를 들면은 내가 최대치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갚지 말라고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200만 원 정도는 갚고 100만 원 정도는 일단은 그 통장을 따로 해가지고 일단 넣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가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돈을 갚으시라고 제가 권하기는 해요. 이런 게 훨씬 이제 빚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빚을 청산하려고 하면 소득을 높이고 이제 지출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소득을 올리려고 할 때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한 어떤 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하는 식으로 주변 환경, 인간 환경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하시기를 원하냐면은 지금 내가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주로 커피 타임 가지면서 교류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점점 이제 빚을 청산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빚을 청산할 때 이제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카드를 아까 이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많이 권해드렸잖아요. 빚을 추가로 만드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제일 최악이 뭐냐면 돌려막기거든요. 그래서 빚이 생겼는데 이 빚을 예를 들면 저희 실무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게 카드론을 받아서 다시 갚는다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을 다 없애셔야 돼요. 뭐 비상금 대출, 뭐 카드론,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은 빚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라리 그 빚에 대해서 이제 갚고 계신 그 이미 빚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사정사정 하세요. 사정사정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안 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회생파산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빚을 돌려막게 하려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빌리고 또 빚을 지고 이런 방식만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빚을 청산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결혼을 좀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제적인 걸 고민을 하는 걸까? 그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꼰대 소리를 가끔 듣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그게 옳다 이런 건 아니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단은 자가를 취득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부가 늘어나고 또 많은 지금 현재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어떤 자산과 부의 상태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향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사람이 돈에 대해서나 경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본질인 거죠.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예를 좀 들면은 제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 처음부터 집 사는 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라면 결혼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을 해야지 돈을 빨리 모읍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합심해서 맞벌이라고 가정할게요. 맞벌이라고 하면은 합심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 자산을 취득을 하면 시드가 모이는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자산 축적 속도는 2배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포기하는 이제 젊은 세대의 원인은 내 파트너가 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는 이렇게 항상 요약은 하면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훨씬 더 많은 행복감과 이제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과섭인데, 이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 느끼는 부분, 같이 살아가면서 사고관이 다른데 그 사고관의 핵심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래지향적 사고.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산에 대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 자산이나 향후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사고관이나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랑 제가 이 사고관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관이나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현재에 두느냐 미래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카르페디엠이라고 해서 막 현재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원래 카르페디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소비적인 의미의 현재의 삶을 뭐 살아라, 욕망을 충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실 이야기인데 이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소비나 욕망을 그냥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게 사실은 카르페디엠이나 이런 현재를 중시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원래는 보여야 되는 행동 패턴은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가 의미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건전하고 의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 사고와 이 경제관념은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게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고민할 때 봐야 되는 유소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자산을 모아왔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 개념이 어떤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삶에 대한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가를 저는 보시라고 해요. 뿌리 가치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관념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직업적 성공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커리어적인 성공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추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가치관으로 제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자아나 직업적 성공과 내가 관계에 초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양립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지 그러면 이제 뿌리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종교가 일치하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뿌리 가치관이 원래 종교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삶의 어떤 유형이나 가치관이나 시각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뿌리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결혼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고민하는 건 늦었고요. 결혼 전에 연애 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제관념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말만 믿지 마시고 평소에 모아놓은 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균적인 소득 그러니까 객관적인 액수 수치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25에 취업을 했는데 뭐 30 됐는데 돈 모아놓은 게 1,000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이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점을 고르시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관념이나 여러 가지 뿌리 가치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결혼 고민할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요소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결혼은 다른 건 일반적인 인간관계라서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한데 이 성적 매력이 조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요소 중에 성적 매력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 결혼에서는 내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하고 키스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성적으로 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외모를 꾸민다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어떤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미나 이런 여러 가지 외모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돈을 쓰면서 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보면은 그 사람의 현명함까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분명히 비슷한 옷인데 하나는 물론 뭐 브랜드 옷도 중요하죠. 브랜드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외모를 잘 표현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스타일링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것처럼 외모나 이런 것도 반드시 어떤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지도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모를 꾸미고 내가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실제로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여성분은 이제 출산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고 남자분도 일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평소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과 외모, 저는 이거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외모가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평소에 뭐 자기 관리나 어떤 운동 습관이나 또 외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지켜보시면은 훨씬 더 좀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이 좀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농담삼아 뭐 그런 얘기 하죠. 가족 내 서열 중에 뭐 제일 아래가 강아지 다음이 이제 남편이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별로 우스갯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자녀 교육과도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가족 내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무시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고 습관에 있어요. 사실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습관은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조건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관념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직업적으로 성과를 내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가족 내에 투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거는 아내분이 육아를 하고 아내분이 출산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듯이 남편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소득을 벌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생활비를 쓴다.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양측에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리고 이런 뭐 그냥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족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부부의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아이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를 들면 남편도 아내 오늘 고생했어. 오늘 뭐 아이 보느라 뭐 아니면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내도 남편한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 대화가 나와줘야 당연히 아이도 그걸 보면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한 명이 무시를 당하는 생활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의 대응, 그러니까 남편분의 대응이나 사고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편 탓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아내분의 탓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남편이 무시당하고 가장이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로 좋은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단 한 가지도 없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거고요. 자녀 교육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 관계도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친권유효권 소송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 앞에서 아니면 뭐 주변 지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빠는 돈도 못 벌어와. 다른 뭐 누구누구에 비하면 누구누구 집 아빠에 비하면 돈도 못 벌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진짜 돈을 못 벌어오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무시하는 태도가 강해져요. 근데 이 무시를 하는 태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남편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존중을 못 받으니까 비참해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이 가족 내 전염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 생활을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둘 중에 한 분만 불행해도 불행해져요. 두 명 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상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구조로 초반에 계속해서 구성을 해놔야 이 다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행복도가 같이 이제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명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양측의 이제 정서적 그리고 사고관에 따라 다르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양측이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처음부터 고르시는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창만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연기라는 게 근데 이제 안 좋은 의미의 뭐 속이는 연기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연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속으로서 머릿속에서 막 화가 엄청 뻗쳤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근데 여기서 그냥 화를 그냥 그대로 분출하는 게 사실은 가정생활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거를 뭐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연기력은 필요하다. 내가 실제로 화났어도 화가 나지 않은 연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랄까요? 예전에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연기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훨씬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기를 하기는 하되 제가 그래서 뿌리 가치관 얘기를 드린 건데 사소하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뿌리적인 가치관이 다른데 이걸 연기로 해서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뿌리 가치관이나 미래 지향점이 아예 안 맞아요, 부부가. 그러면 이건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수영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 수영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거죠. 나 수영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아내는 그냥 나 지금 즐기자. 우리 해외여행이나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건 연기가 안 되는. 예.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사실 연기가 의미가 없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셔야 되냐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뿌리 가치관이 이런 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이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연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소하고 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취향이나 뭐 여러 가지 기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맞추고 어느 정도 그냥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뭐 연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뿌리가 안 맞으면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를 할 게 아니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보통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도 거의 실제 사례를 살짝 각색을 하자면은 모 신도시에 사세요. 이제 모 신도시에 사시는 부부가 있는데 남자분은 아이들이 지금 이미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쪽 재능을 키워주고 학원비나 이런 지출은 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내분은 주변 이제 엄마들 학부모들하고 만나보니까 다 이미 그 정도 학원은 보낸다. 근데 이제 학원비가 몇백 최소 몇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제 싸우기 싫어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맞추는 뭐 그냥 좋은 게 좋아 이래서 연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 이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연기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연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관용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거든요.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후에 이미 안 맞는 걸 발견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 초기에 애를 낳기 전에 결혼 초기에 핵심적으로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해서 계속 맞춰 나가시라고 권해드려요. 뭐 가령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우리 향후에 재테크는 무슨 방식으로 할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할까? 아니면 뭐 주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할까?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야? 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외벌이로 할까?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도 맞춰 나가야 되지만 결혼 후에도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사고를 맞춰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뇌를 열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혼을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뇌를 열어서 그래 뭐 저런 삶의 방식도 있지, 저런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결혼 생활하면 치약 하나 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 사실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우는 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가? 이 치약 때문에 내가 싸워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더 나쁜 건가? 아니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중간부터 짜냐로 싸우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내가 이제 좀 인내하기 어려운 어떤 사소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사소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좀 책을 내게 됐어요. 제가 채널에서 말했던 내용도 있고, 이제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도 책으로 담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독서를 뭐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서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독서라는 거는 삶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거는 내가 같은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부여된 시간은 한정적인데,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시도해보면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제 책도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제 책이 아니더라도 좀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방향성과 배움을 얻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는 주로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일에 대한 거나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제가 어려웠었던 시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반에 어떤 무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